안녕하세요. 마음정거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일 일찍 끝난 출장,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다 옆집 언니에게 붙잡혔다. 제 손에 USB를 쥐어주며 집에 가지 말고 어서 도망치라고 했다입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그해 26이었습니다. 한 중견 건설회사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는 2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남편 박민주는 29 인테리어 가구 사업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저보고 시집 잘 갔다고 복 받은 줄 알라고 했지만 이불 속 사정은 그 안에 누워본 사람만 아는 법이죠. 행복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머릿결 향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환절기마다 힘겹게 기침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선명합니다. 아버지, 박성진 씨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계셨죠. 제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밤 베란다에서 아버지가 가쁘게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나가 보니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새파랗게 질려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보곤 애써 웃으셨죠. 괜찮다, 딸. 한 곱이 넘겼어. 깃털처럼 가벼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엔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은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최근 그 일대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보상금 공고가 났습니다. 예상 보상금은 약 5억 원. 저는 그 돈으로 아버지 제사를 잘 모시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산 뒤 남은 돈은 조용히 살아갈 미천으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남편 민준 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땅 관련 서류를 찾았고 보상금은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확인해 주겠다며 저를 귀찮게 할 정도로 물었죠. 그 집요함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넘겼어요. 중요한 서류는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오빠. 민준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병적일 정도로 깔끔하셨죠. 밥그릇이 1cm만 삐뚤어져 있어도 인상을 썼고 제가 부엌을 다 닦고 나면 꼭 손가락으로 한번 훑어보곤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을 대충 해. 저는 그 말을 입술을 깨물며 삼켰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는 제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시댁에 가서는 예의를 지켜라. 얕보이면 안 된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조차 잊을 만큼요. 그 무렵 저는 부산으로 보름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 프로젝트의 채무를 정산하고 서류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죠. 원래 일정은 15일이었지만 예상보다 일이 빨리 풀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끼니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우유 한 잔으로 넘기기 일쑤였죠. 조금만 더 힘내서 3일 일찍 돌아가자. 부산 어묵이라도 사들고 가면 집안 분위기가 좀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던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현관문을 열고 오빠 나왔어 하고 외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남편이 놀라는 얼굴, 따끈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까지도요. 제가 그들에게 주려던 놀라움이 오히려 저 자신을 구원할 놀라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경비 아저씨의 눈빛 때문이었죠. 아저씨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래층에 사는 정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30대 초반의 이웃으로
평소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브이로그를 찍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가볍게 목례나 나누는 사이였죠. 그날따라 수진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어 화분 뒤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숨막히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연 씨, 언제 왔어요? 제가 방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언니? 하고 묻자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수진 씨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윙윙 울렸죠. 손 안에 USB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이 저긴데.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최근 들어 서류를 찾던 민준 씨의 모습, 시어머니의 날선 눈초리, 그리고 그의 영혼 없는 미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 번만 내 말 믿어요. 올라가지 마. 나도 더 말 못해. 그 사람들이 알면 나만 힘들어져.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누가 볼세라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언니! 하고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평생을 지키는 길일 때도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USB, 다른 한 손엔 캐리어를 쥔 채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차이인데 왜 이리 생사가 걸린 결정처럼 무겁게 느껴질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수진 씨의 눈빛에 담긴 기묘한 공포, 경비 아저씨의 망설임, 그리고 익숙했던 우리 집이 갑자기 들어가선 안 될 곳처럼 느껴지는 이 섬뜩함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로비를 빠져나와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무심코 아파트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반짝이는 유리창이 제 눈에는 차갑고 거대한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근처 비즈니스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나서야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한 것을 깨달았죠. 그 안에는 작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곧 열릴 비밀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의 제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커튼을 모두 치고 노란 조명을 켜자 냉기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손바닥에 USB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집에 가지 말라면서 이걸 줬다는 건 이 안의 내용이 저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저를 피하게 해줄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지만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김서연, 정신 차려. 지금 운다고 뭐가 달라져? 눈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너무 많이 흘리면 오히려 눈이 멀게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브이로그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짧은 동영상 파일이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아마 수진 씨가 벤치 근처에서 촬영한 듯 구도가 살짝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화면을 훑어보던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짙은 청바지, 뒷모습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익숙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웨이브진 머리에 헐렁한 인부복을 입은 여자. 누가 봐도 선명하게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한 손으로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넘어질세라 가볍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거리낌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리였죠.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이 터져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눈만 스크린에 고정될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까르르 웃으며 무언가 말하자 민준 씨는 몸을 숙였습니다. 영상 속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선명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오빠 있잖아. 오빠 있잖아 라는 세 글자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제가 아플 때, 힘들 때, 열이 날 때, 그는 단 한 번도 저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 먹으라고 말한 뒤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죠. 영상에는 민준 씨가 여자에게 물을 사주고 땀을 닦아주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 씨의 손이 여자의 배 위에 놓인 채 화면이 멈췄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얼음물을 한 통째로 심장에 쏟아부은 것 같았죠.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금방 기억이 났습니다. 한유라. 민준 씨가 스치듯 말하던 이름. 거래처에 새로 온 직원인데 일 잘해. 언젠가 제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당신은 알 거 없어. 그냥 사업 파트너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었죠. 사업 파트너가 제 남편과 공원에서 배를 어루만지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치밀해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수진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마. 아직 무언가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엘리베이터 근처 비상계단에서 몰래 찍은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전화를 받고 있었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수진 씨가 가까이 있었던 덕에 모든 말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 보상금 곧 나올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죠. 그의 목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돼.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걔는 날 철석같이 믿으니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그 여자 도장 찍게 하는 거야. 위임장.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그땐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외도는 고통스러웠지만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라는 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뒤 저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최근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땅 서류를 묻던 민준 씨, 여자는 결혼하면 재산을 남편이 관리해야 한다던 시어머니의 말,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던 그의 요구와 제 거절에 굳어지던 그의 얼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다른 짧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몇 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계획대로 해. 유라 애 낳는 거 보고 결정하자. 응. 어머니도 알고 계셔. 오히려 재촉하신다니까? 어머니도 알고 계셔.
그 세 마디가 제 심장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뿐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었습니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심지어 재촉까지 하셨다니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화면은 어두워졌지만 진실은 눈이 시리도록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죠. 당장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가 경계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제가 의부증에 걸려 망상에 빠졌다고 몰아붙이겠죠. 안 돼. 더 이상 바보같이 굴 순 없어. 저는 출장 때 늘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타임라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영상 내용.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적으면 적을수록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기록과 증거는 사람을 바로 서게 합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부산에 일이 좀 남아서 며칠 더 있다가 갈 것 같아요. 오빠랑 어머님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일 잘 마치고 푹 쉬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네 글자를 보는데 심장이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으로는 보고 싶다 말하면서 손은 다른 여자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겠죠.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 여자 도장만 찍으면 이라고 되뇌고 있었겠죠.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방 안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는 붉었지만 눈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서연, 더 이상 저들에게 휘둘리지 마. 어리석으면 스스로를 해칠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타임라인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덫에서 스스로를 구해내야만 하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이라고 말하던 민준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사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는 건 쉽지만 울고 난 뒤에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말이 이때처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USB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 CCTV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정은 꼼꼼한 제 성격 덕에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출장 중에도 가끔 확인하곤 했습니다. 민준 씨도 알고 있었지만 별 관심이 없거나 관심 없는 척했죠. 화면에는 불 꺼진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을 훔쳐보는 기분이었죠. 주방 화면으로 바꾸자 텅 빈 식탁 위로 싱크대 조명만이 푸르스름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던 그 공간이 불길한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는 무대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 화면까지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화면이 제 삶의 조각들이었지만 저는 어느새 그 삶의 바깥에서 숨어 지켜보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타임라인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오늘 오전 제가 아파트 앞에서 수진 씨를 따라 발길을 돌렸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섬쫌했습니다. 집에선 좀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애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는 커튼을 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그는 귀에 전화를 바싹 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굳은 표정과 찌푸린 미간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12시경, 민준귀가 주위를 살핀 후 침실에서 통화. 잠시 후 복도 CCTV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든 채 곧장 부엌으로 가지 않고 현관 근처에서 민준 씨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각지대라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직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 화면이 깜빡이더니 그대로 신호가 끊겼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때처럼 몇 초간 끊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죠. 거실도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엘리베이터 홀 화면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2시 30분. 다수의 CCTV 신호 동시 끊김. 단순한 네트워크 오류라면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도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나타난 직후에 동시에 꺼질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영상이 언제 다시 복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오후 1시경 거실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공백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진실 위에 덮어놓은 식탁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오후 4시가 넘어 민준 씨가 외출했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인터넷 모뎀이 있는 곳에 서서 무언가를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감춰야 할 것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경 민준 모뎀 조작. 오후 5시가 넘어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CCTV에 그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작은 체구의 여자. 걸음걸이가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어깨와 손짓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유라. 그들은 바싹 붙어 섰고 민준 씨는 그녀를 가리려는 듯 살짝 앞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복도에 누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한 후에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베이터 구역을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복도 CCTV 신호가 또다시 끊겼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에 몇 줄을 더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후 5시경 민준. 의문의 여성과 함께 귀가. 복도 CCTV 신호 끊김.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복도 화면이 끊기기 직전 민준 씨가 빠르게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여자의 손목을 가볍게 쥐고 이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손짓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 간의 습관이었죠. 이쯤 되니 연애 감정의 충격은 더 이상 저를 떨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떨게 만든 것은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에게 저울 위에 올려진 사냥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깊은 물 위에 놓인 외나무 다리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추락하고 말겠죠.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수진 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속삭이는 목소리였죠. 언니, 저 서연이에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봤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더 찍어두신 거 없으세요? 제가 지금 집 CCTV를 보고 있는데 신호가 끊긴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뭘 했는지 무서워서요.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원이랑 계단에서 찍은 게 다예요. 복도에서 짧게 하나 더 찍긴 했는데 무서워서 아직 못 보냈어요. 그 사람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언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가지고만 계셔주세요. 그게 제 목숨줄이 될지도 몰라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가지고 있을게요. 서연 씨, 절대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호텔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둘째, 절대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된다. 셋째, 땅 관련 서류를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야 한다. 넷째, 나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적고 나자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환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날이 밝을수록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니까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에서는 눈물 대신 냉철한 이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자면 긴장이 풀릴 것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방심하는 사이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켜고 CCTV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생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계 장부를 다루듯 날짜, 시간, 항목, 특이사항을 떼져하며 분석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표를 그렸습니다. 날짜, 시간, 신호가 끊긴 카메라, 그리고 신호가 끊기기 직전에 나타난 사람, 하루, 이틀, 사흘치 영상을 돌려보며 데이터를 채워나갔습니다. 눈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호 끊김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시간에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 방심하기 쉬운 시간대였죠. 두 번째는 민준 씨가 외출했다가 돌아오거나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와 시어머니만 있어야 할 저녁 시간에 발생한 의문의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라면 왜 하필 이렇게 민감한 시간대에만 발생할까요? 단순한 사고라면 왜 아무 일도 없는 새벽 시간엔 멀쩡했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감추려고 할수록 감춰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만 더 명백해질 뿐이었죠. 저는 설정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댁을 믿었기에 이전에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계정 관리 탭을 클릭하자 제 아이디와 함께 낯선 보조 계정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거실 장비라는 아무렇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정이 생성된 날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달 전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1차 공고가 나왔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땅 서류에 대해 묻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접속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보조 계정의 로그인 기록이 시간대별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CCTV 신호가 끊겼던 시간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사치였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에 개입했고 그게 누구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저는 보조 계정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가 그저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는 무심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올곧게 살았는데 한 침대를 쓰는 사람은 제 등 뒤에서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CCTV는 뭐하러 봐? 라며 가볍게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게으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작업하는 시간에는 제가 보지 않기를 바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면 민주 씨는 바로 눈치챌 겁니다. 몰래 무언가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이 잠기는 것을 보면 냄새를 맡게 되겠죠. 그리고 낌새를 채는 순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교묘하게 상황을 바꿔 저를 몰아붙일 겁니다. 저는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 뒤에야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저는 USB 폴더를 열어 모든 영상을 두 군데에 나누어 백업했습니다. 파일명은 수첩에 기록한 타임라인과 동일하게 정리했습니다. CCTV 접속 기록 역시 화면을 캡처해 비밀번호를 건 폴더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손상되면 구멍난 바구니로 물을 뜯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습니다. 일은 잘 돼가? 어제 바빠서 깜빡했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깜빡한 걸까? 아니면 연기하는 걸 깜빡한 걸까?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그가 의심하지 않을 만큼만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이따가 좀 자려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몸 챙겨. 밥도 잘 먹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달콤한 걱정의 말 뒤에 숨겨진 씁쓸한 독의 맛을 저는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이분 보살 속은 야차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는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수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저 가볍게 인사나 나누던 이웃이 벼랑 끝에 선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가지고 계신 거 잘 보관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몸 조심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요. 전문가.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어른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만 먹은 어른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아는 진짜 어른처럼요. 저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밧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류와 도장으로 제 목을 조여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켜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미사여구는 없었습니다. 오직 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땅 관련 서류 원본을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소형 녹음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말이 가장 확실한 덫이 될 것이다. 타임라인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절대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지 말아야 한다. 다 적고 나니 어젯밤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은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가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목을 위해 참고 견디기만 하던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함과 증거, 그리고 누구도 제 믿음을 올가미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스스로를 구해내야 하는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할 계획을 세웠다면 서류를 훔칠 계획도 세웠을 거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서류를 잃어버리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파트 1층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김서연이 일찍 돌아왔다는 말이 민준 씨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기분이었죠. 여자는 머리를 잘 써야 이긴다. 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는 것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저는 대여금고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무엇을 보관할 거냐고 묻자 저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 서류요. 손바닥은 여전히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서 원본, 재개발 보상 관련 서류, 그리고 공증받은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대여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직원은 본인이나 정식 위임 절차를 거친 대리인만 열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위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복사가게에서 서류를 몇 부 더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죠. 하나는 캐리어 비밀 공간에, 다른 하나는 핸드백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곳 외가 쪽 이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이모님은 민준 씨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 복잡한 일을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모, 출장이 잦아서 그런데 중요한 서류 좀 맡아주세요. 잃어버릴까 봐요. 이모님은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긴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맡겨두렴. 때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서류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펜 모양의 녹음기, 손가락만 한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 그리고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를 샀습니다. 숨기기 쉽고 조작이 간편한 것들로 골랐죠. 가게 주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모든 사용법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허둥대다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길가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보안 질문까지 전부요. 스마트폰 잠금 방식도 더 강력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통제권을 뺏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빠르고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액정에 뜬 남편이라는 글자를 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고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 잠에서 깬 것처럼 나른한 목소리를 연기했죠. 여보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명랑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일은 어떻게 돼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좀 피곤하네. 오늘은 그냥 방에서 쉬려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푹 쉬어.
그리고 며칠 뒤에 오면 우리 집 서류 문제 정리하자. 내가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의심하지 않을 만큼만 나지막이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지금은 머리가 좀 아파서.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몇 마디 더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푹 쉬어.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사랑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찻잔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돈 드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민준 씨의 말은 제 인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민준이 먼저 서류 이야기를 꺼냄.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질 때 이 작은 기록들이 모여 그들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값을 계산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햇살은 환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냉기는 어젯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이 공포로 인한 냉기였다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자의 냉철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새로 산 장비들을 숨기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뜻한 저녁 식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도 제 믿음을 칼로 만들어 휘두르지 않는 평온한 삶을 꿈꿀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20분, 저는 작은 캐리어와 선물 꾸러미를 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을 피해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마치 다른 생을 건너가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캐리어를 끌고 내리자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서연, 오늘 절대 떨면 안 돼. 떠는 순간 지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마치 예정대로 출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저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이내 늘 그렇듯 엄격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며칠 더 걸린다고 하지 않았니? 저는 가볍게 웃으며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네,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요. 어머님 드리려고 부산에서 좀 사왔어요. 시어머니는 선물 꾸러미를 힐끗 보더니 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오긴 왔구나. 어디 가든 집 생각은 해야지. 칭찬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추 된장국, 제육볶음, 갈치조림을 요리하셨죠. 지극히 평범한 한국의 저녁 식탁이었지만 제 눈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19시 5분.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기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자기야, 언제 왔어? 저는 손을 닦으며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의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끝나서 오빠 놀래주려고 3일 먼저 왔지. 민준 씨는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똑같은 포옹이었지만 그의 팔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그저 제 어깨에 팔을 걸치고 있을 뿐이었죠.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생 많았네. 연락하지 마중 나갔을 텐데.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으면 집안일이나 좀 도와. 보름이나 집을 비워서 먼지가 가득하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기억해둘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가벼운 말 한마디도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민준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밥그릇에 갈치조림을 올려주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남자는 큰일을 해야지. 여자는 집안이나 잘 돌보고 나중에 돈이 생겨도 그걸 잘 굴릴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저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우리 집이 화목한 게 제일 좋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저울질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화목한 게 최고지. 화목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농담을 던졌죠. 오빠, 밥 먹을 땐 밥만 먹어요. 그러다 밥 다 식겠네. 오후가 되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16시 40분. 민준 씨는 창고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죠.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식탁을 닦고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천천히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이 집이 저를 여전히 예전에 순종적인 김서연으로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22시 5분 집안의 불이 꺼지고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누워있다가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미리 봐두었던 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대화 소리가 잘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달콤한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5시 40분.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민준 씨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손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찾았고 액정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화면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척 했지만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6시 15분 민준 씨가 침대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분 뒤 시어머니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부엌문이 열리고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예전의 저였다면 그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평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아직 자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너무 일찍 나서는 바람에 상대방이 입을 다물어 버려서 듣지 못하는 진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6시 32분경 부엌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았지만 어젯밤 제가 설치해둔 녹음기 덕분에 방 안에서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유라 씨,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초조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볶는 듯한 소리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초조해도 별 수 있니? 큰일일수록 신중해야지. 그 애, 순진해 보여도 만만하게 볼 애는 아니야. 서류 같은 건 아주 꽉 쥐고 있을걸. 제 이름이 나오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애라고 부르는 그 무심한 호칭. 마치 물건을 가리키듯 값을 매기듯 말하는 투의 섬좁했습니다. 민준 씨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에 도장 찍게 해야죠. 도장만 받으면 서류는 걔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베갯잇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두 글자가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그거만 있으면 보상금은 우리 거고. 걔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우리도 이제 좀 허리 펴고 살아야지. 5억이 애 이름이니? 5억. 그들은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값 얘기하듯 가볍게 말했지만 제게 그 돈은 아버지의 땀이자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생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계획 다 있어요. 갓 돌아왔으니 며칠은 좀 풀어주고 달콤한 말로 살살 구슬리다가 서류 내밀면 돼요.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윽박 지르시고요. 여자들 평판 나빠지는 거 무서워해서 결국 도장 찍게 돼 있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겁을 줘도 명분이 있어야지 의심사게 하진 마라. 며느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체면이야. 내가 시댁 어른도 몰라보는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고 몇 마디만 하면 알아서 조용해질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그녀의 잔소리와 트집이 단순히 까다로운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에 감을 올가미를 조금씩 천천히 엮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민준 씨가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라 씨가 자꾸 언제 이리로 들어오냐고 물어요. 이 일만 끝나면 된다고 해뒀어요. 어머니도 너무 티내지 마세요. 서연이 걔가 낌새라도 채면.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낌새 채면 뭐? 걔 옆에 누가 있는데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 혼자 몸으로 뭘 어쩌겠니? 꺾어버리기 딱 좋지. 저는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욕감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픈 아버지를 그들은 저를 짓밟기 위한 편리한 도구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안으로 삼켰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걔한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좀 자주 해주세요. 자꾸 듣다 보면 위임장에 도장 찍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대놓고 말해줄 거다. 며느리는 남이지만 돈은 가족이다. 걔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본때를 보여준다는 말. 그 말은 마치 옷 속에 숨겨둔 칼날처럼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가 서류를 다른 데 숨겨뒀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CCTV는 제가 어떻게든 막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막아도 방심하지 마라.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다. 나쁜 짓을 하려면 아주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저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경구를 인용하는 그녀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6시 55분경 그릇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아침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이 충분히 되었다고 확신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방금 들은 말들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눈이 퉁퉁 붓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평소처럼 가다듬었습니다. 7시 20분, 저는 거실로 나가며 일부러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잠을 좀 설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어서 아침 먹어라. 식으면 맛없다. 민준 씨는 커피를 마시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잘 잤어? 피곤해 보이는데 이따가 내가 해장국이라도 사줄까? 저는 그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먹을게요.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죽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편 있고 집안일 잘 챙기는 게 최고야. 바깥일 쫓아다녀봐야 결국 자기만 힘들어.
저는 고개를 숙여 내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안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8시 10분. 민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푹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회계장부처럼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회수해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했습니다. 파일명은 6시 32분, 6시 55분으로 저장했죠. 그날 오전,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 이야기와 부부 일심동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무대를 세우고 제가 순진한 관객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저는 이 집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한 마리의 사냥감으로 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때에 맞춰 내라고 대답하고 시어머니에게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가지 결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산다. 9시 10분. 저는 따뜻한 차를 우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는 며느리처럼 평온한 얼굴을 연기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보름이나 나가 있다 오니 뭔가 깨달은 게 있겠지. 여자가 일에만 미쳐 살면 나중에 돈은 있어도 가정이 깨져서 불행해지는 거야.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래서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상금 문제도 집안이 시끄러워지지 않게 잘 처리하고 싶고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보상금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구나. 5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니. 넌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고민하는 척 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큰 돈을 쥐어본 적이 없어서 덜컥 겁부터 나네요. 민준 씨랑 상의해서 결정해야겠죠? 부부잖아요, 어머님? 저는 일부러 부부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부부는 한 몸이지. 큰 돈은 남자가 나서서 관리해야 하는 법이야. 여자가 뭘 알겠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냥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을까봐 걱정이에요.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절차는 나랑 민준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도장만 잘 찍으면 돼. 저는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도장이요? 그녀는 반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임장이지 뭐겠니. 나중에 보상금 받고 서류 처리하려면 네가 일일이 뛰어다녀야 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 저는 놀라면서도 감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그런 건 정말 자신이 없는데 혹시 위임장 미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고 도장 찍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한 집안 식구끼리 뭘 본다는 거니 내가 널 해치기라도 하겠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워낙 숫자에 익숙한 일을 하다 보니 뭐든 제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서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시 25분, 민준 씨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가 차를 마시는 것을 보고 웃으며 물었죠. 두 분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보상금 문제 때문에 어머님께 여쭤보고 있었어요. 오빠 의견도 들으려고요.
보상금이라는 말에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은 어때? 큰 돈은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화가 돼. 저는 순진한 척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빠한테 맡기고 싶은데. 5억이면 우리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 하더니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남는 돈은 내 사업에 투자하는 거지. 내가 이쪽은 잘 알잖아. 나만 믿어. 나만 믿어라는 말이 마치 사기꾼의 단골 멘트처럼 들려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저는 그냥 절차가 복잡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준비된 대사처럼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 아니니 민준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야. 민준 씨도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자기야. 그냥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돼.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돈 들어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빠, 그럼 그 서류 미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면 안 되니까요. 민준 씨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우리 사이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니까 더 확실해야죠. 오빠가 정말 절 위한다면 제가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별걸 다 따지고 드네. 민준 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선심 쓰듯 제 앞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자, 봐. 저는 서류를 바로 보지 않고 그들의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민준 씨는 웃고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위임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권한 부분을 빠르게 훑어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민준 씨는 저를 대신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며 제 서명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고 열쇠를 도둑에게 넘겨주는 셈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태연한 척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못 읽겠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법무사 하는 친척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고 도장 찍어도 되죠?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웬 친척?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가 쪽 언니인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해서요. 제가 괜히 실수해서 오빠 힘들게 할까 봐요. 민준 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나 못 믿어?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를 믿으니까 더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고 아무데나 도장 찍었다가 문제 생기면 남들이 저보고 어리석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저 바보 되기 싫어요. 오빠도 제가 그런 소리 듣는 거 싫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르겠다며 일어나 일부러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층 화단 옆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볍게 웨이브진 머리, 작은 체구, 그리고 손으로 감싼 배. 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말 들을 거 없다. 이 집이 네 집이야. 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되뇌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들이 파놓은 덫이에요. 저는 위임장 서류를 봉투에 담으며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외가에 가서 한번 여쭤보고 내일 답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베란다에 민준 씨를 힐끗 보더니 제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꼭 도장 찍어. 집안 대소사를 질질 끌 순 없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되는 그들이 초조해하고 있으며 초조한 악당은 반드시 허점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위임장 서류를 들고 이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님은 서류를 몇 줄 읽어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거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된다. 권한을 너무 많이 넘겨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니?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서류 문제 때문에요. 확실하게 해야 민준 씨가 편하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재산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 네, 어머님, 저도 압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더 직접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알면 도장을 찍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도장은 찍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이해한 후에 찍을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고 싶지 않아서요. 민준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자꾸 의심만 하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절 위한다면 제가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확실? 부부 사이에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여자가 요즘 여자들이야. 그 말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그들의 덫에 걸려드는 것이었으니까요. 20시 12분,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고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서류에만 목매는 며느리는 나중에 남편이 버리고 나면 그 종이 쪼가리 끌어안고 울게 될 거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절 버리면 슬프겠죠.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함부로 할 순 없어요. 그 말은 그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죠.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에 법도가 있어.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말 안 들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 너처럼 말 안 듣는 며느리 둘 생각 없어. 나가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내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차지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류 문제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민준 씨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시간은 무슨 시간? 내일 당장 찍어. 저는 그를 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답을 드릴게요. 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오빠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사냥감을 놓친 사냥꾼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분노였고 저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23시 5분, 저는 방 안에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 생각보다 고집이 세구나. 서두르지 않으면 보상금 나오고 나서 도장 받기 힘들어져. 민준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자꾸 죽은지 아버지 핑계를 대잖아요. 아버지를 방패로 삼고 있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방패야. 죽으면 다 끝이지.
저는 그들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냥 도장만 받으면 돼요. 도장 찍으면 바로 집에서 내쫓을 거예요.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너져. 내일 내가 한바탕 뒤집어 엎을 거다. 시부모 무시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면 창피해서라도 도장 찍을 걸. 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밀을 말하는 자의 음습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걔가 아직도 아버지 일 때문에 저를 의심할까봐 그게 좀 걸려요. 제 심장이 갰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뭘 의심해? 민준 씨가 천천히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심장병 약 내가 잠깐 숨겼었잖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걔가 그 일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약을 숨겼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단어들이 연결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약을 찾았지만 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연인이었던 민준 씨가 달려왔고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유일한 위안이라고,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는 줄도 몰랐을 때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약을 숨겼으면 잘했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집에 발을 들였겠니? 걔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너랑 그렇게 빨리 결혼했겠어?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닭 한 마리 잡는 이야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재산 있는 며느리 얻으려면 지름길로 가야 한다고.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한번 삐끗하면 끝이야. 5억이 우리 손에 안 들어오면 너랑 나는 어떻게 사니?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가슴을 부여잡고 제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평생의 상처였는데 이제는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욕실로 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타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23시 12분, 민준, 아버지의 심장병 약을 숨겼다고 자백함.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제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빛 아래로 끌어낼 유일한 길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7시 10분 저는 두통약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은행으로 가 대여금고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들과 함께 밤새 정리한 타임라인 기록을 인쇄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핵심 내용, 감정적인 서술은 일절 배제했습니다. 8시 40분
저는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찍은 영상을 절대 인터넷으로 보내지 말고 가지고만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제 안전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9시 30분, 저는 미리 알아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5억 보상금 편취 음모, CCTV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녹음 파일까지.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목이 메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USB와 백업 파일, 그리고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은 제게 침착하게 대응하고 절대 그들과 직접 맞서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한유라의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12시 15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국에 들러 진짜 두통약을 사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날 밤, 민준 씨는 다시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방심할 장소, 가장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그들이 제가 절대 일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그들은 저를 체면과 평판이라는 덫에 가두려 했지만 저는 법이라는 칼로 그 덫을 끊어낼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결전의 날 아침 8시 25분,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유라 씨에게 늦지 말라고 전하라고 속삭이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5분 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9시 5분 저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9시 22분 민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한유라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완벽한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9시 41분 저는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민준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유라는 저를 보자마자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왔어요.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민준 씨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서 망신당할 일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망신당하는 게 두려워요?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 애가 의부증에 걸려서 멀쩡한 사람을 잡네. 저는 그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을 뿐입니다. 어머님, 제가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왜 민준 씨의 지인과 함께 산부인과에 오셔서 마치 가족처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한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임신했어요. 민준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바로 그때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최 여사님, 김서연 씨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니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억울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한유라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일을 벌여?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약에 손을 댔을 때부터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죠. 약이라는 말에 민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경찰관들을 따라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올곧게 살면 하늘이 길을 열어주신다. 병원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변해 있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어두운 아파트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환한 빛 아래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타임라인과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CCTV 접속 기록과 위임장,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 며느리는 남이지만 돈은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심장병 약, 내가 잠깐 숨겼었잖아. 민준 씨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채우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한 헛소리라고 변명했지만 그동안의 모든 증거와 정황이 그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기, 협박,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중과실치사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공모 혐의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유라는 임신 중인 점이 참작되었지만 사기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비로소 제 등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보상금 5억은 무사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저를 파남하던 그 아파트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다가 보이는 도시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아침이면 바다 냄새를 맡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말에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됐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따뜻한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인연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위로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제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니며 믿음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침묵하면 그 침묵이 내일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정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불어오더라도 부디 자신을 지킬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